네,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난이라는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최고 기온 기록이 분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폭염이 더 특별한 건 기온 외에 다른 요소도 작용하고 있다고요? 예, 아까 기상청 관계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 한화 이글스의 호잉이라는 그 미국 프로야구 출신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더위를 먹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주로 텍사스에서 뛰었고 텍사스는 지난 7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42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상 우리보다 훨씬 더 고온 지역인데 그러네요. 우리 더위가 더 경험해보지 못한 더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다습하다는 걸 꼽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동풍 효과, 뭐 팬현상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길거리 가시다 보면 바람이 불긴 하잖아요. 근데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위쪽에 고기압이 두 개가 있고 대륙성, 북태평양 그리고 이제 밑쪽에 이제 종다리가 남기고 한 저기압이 있는데 이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거꾸로 돕니다, 두 개가. 맞물려서 일종의 온열기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 자체도 높은데 그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울 지역이 서프리카 혹은 뭐 서우디 뭐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이렇게 된 건데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기온보다 더 높은 체감 기온들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날씨 탓만 하고 있기에는 그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좀 그런 인식이,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요. 이제 24일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국가 재난으로 봐야 된다. 재난 차원의 폭염 대책을 주문했었죠. 당시에 폭염 위기 관리 근본 종합 대책을 만들어라. 매뉴얼도 만들고 또 이제 피해 관련 보상 근거를 만들어라고 했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리 역시 연장선상에서 제에 따른 지원 또 농작물, 병충해, 가축질병 대처 주문을 했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늦은 감도 좀 있다고 보는 게요. 이게 2012년에 기상청에서 국립기상연구소가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내놨었어요. 이미. 그때는 주목받지 못했는데 20세기 이후에 2008년까지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집계해 보니까 1위가 보통은 이제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는데 94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폭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당시에 3,0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1위고 2위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1936년 1,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냈던 태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폭염에 대한 경고는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한번 이러고 말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게 오늘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재난으로 인식하는 게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 피해도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밖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뭐 며칠 전에 광주 이제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도 전해졌는데 지금 인명 피해가 계속 늘고 있죠. 네, 그 광주 사고까지 합쳐서 2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숫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폭염 피해자 집계가 쉽지가 않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제 고령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온열 질환 발생으로 돌아가는 경향들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사냐 아니냐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 되게 이제 그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폭염 취약계층 밀집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쪽방촌이라든가 이제 농촌에서 고령 농민들이 집중적으로 낮에 이제 농사 활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쓰러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숫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최장 혹은 최대 폭염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숫자가 상당히 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도 여러 가지 피해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제조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 큰 타격은 없는데 말씀하신 건설업 같은 경우가 문제죠. 이제 총리도 긴급 지시를 내렸죠. 이제 관공서나 공공부문이 발주한 작업 현장은 낮에 공사를 좀 피해라 하는 거였고 민간에도 그런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공기 지연 같은 타격들은 좀 예상해 봐야 되겠죠. 정치권에서도 이 폭염 때문에 재난 안전법을 좀 포함시켜야 된다. 폭염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당장 뭐 이미 8월로 접어들었고 올해 적용되긴 쉽지 않죠. 그렇죠. 이제 뭐 한 목소리니까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거고 폭염이 포함된 재난안전법이 이제 통과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단서 조항 같은 걸 넣어서 올해 폭염이 정말 최대로 특별했기 때문에 이제 소급 적용 같은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불확실하니까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행정, 뭐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 지원이 있는데 특히 구호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이라든가 사업 자금 융자, 학생 학자금 면제 같은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바래요. 우리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으면 좋겠다. 근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심각성이라든가 이제 상징성 같은 걸 보고 선별적으로 하죠. 그래서 2007년 태안의 그 원유 누출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2009년 기억하시는 그 강원도의 극심한 가뭄 당시에는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앞서 뭐 온열 질환자 얘기도 해주셨고 산업재해도 있고 가축 폐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피해에 대한 뭐 보상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뭐 방법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행정력을 동원해서 피해 예방에 주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긴급조치 말씀은 드렸고요. 낮에 그 안전 안내 문자들 받으셨죠? 행안부에서 보낸 거. 그 폭염주의 문구들이 왔었는데 이제 다만 무슨 일 벌어지면 법하는 게 후진국형 행정입니다. 법 고치는데 시간 걸리고 시행되는데 시간 걸리니까 그건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소홀하다고 느끼는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폭염 취약계층 밀집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독거노인들이 많은 쪽방촌이라든가 또 이제 고령 농민들이 작업하는 현장 같은 곳들인데 이런 곳은 오늘 낮처럼 이제 40도 가까이 가는 폭염 속에서는 긴급 대피, 피서도 아니고 긴급 대피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공서는 그래도 20도 후반으로 실내 온도가 유지되니까 주민센터, 마을회관 이런 쪽으로 긴급 대피령을 내리는 긴급 대피를 안내하는 그런 걸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냉방이 너무 잘 된다는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커피 전문점 이런 데로 꼭 사 마시지 않더라도 사지 않더라도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떤 기업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매장에 오셔서 물건을 안 사도 좋으니까 폭염 기간 중에는 언제든 대피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통 큰 홍보하는 데가 없대요, 지금까지는. 은행들도 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은 이제 이미 이런 이력이 좀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지금 우리뿐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살인적인 폭염으로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뭐 에어컨 구입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우리도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일본 가구 특성상 1인 가구가 많고 고령화 때문에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또 주거 공간이 거긴 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폭염 사망자들이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125명. 그리고 7월 20일이 특별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 하루에 11명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에어컨 사용을 정부가 나서서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없는 가구는 구입을 권장하고 있고 구입비를 최대 한 50만 원 정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지자체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도 결국 이렇게 폭염이 일상화되면 에어컨을 구입하는 걸 좀 정부가 도와야 되는 게 아닌가 지자체가 그런 얘기까지 나올 겁니다. 더불어서 일본은 뭐 폭염 설계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만들어서 국가 차원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가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단열에만 신경 썼어요. 이제 근데 폭염이 일상화되면 우리 아파트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대개 그 남방으로 짓거든요. 남향으로. 그리고 판상형이라 그래서 수십 개 세대가 일자로 늘어선 가구를 짓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햇빛이 들이치니까 상당히 그 올해 들어서 아파트 창문 못 열어봤다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그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2005년부터 베란다 정책을 허용하면서 실내에 편입됐잖아요. 근데 베란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통풍도 해야 되고 또 열기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기능도 해요.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본이 공동주택의 뭐 단지 배치라든가 조경, 심지어는 색깔,
외장재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과거의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무조건 단열에만 신경 쓰던 아파트 구조, 이 복합주택의 구조를 좀 아열대형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예. 예. 지금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더위가 일상화될 거다. 매년 반복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폭염으로 3,000명 이상의 직간접적 사망자가 생겼는데도 그때만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오늘날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후변화가 완전히 그 아열대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 또 이제 기업, 정부의 형태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걸 기후 대응 재조정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직장인들 만나보세요. 몇 해 전에 쿨비즈라 그래서 타이 풀르는 정도까지는 왔죠. 그랬는데 재킷은 입어야 되고 셔츠를 또 입어야 돼. 티셔츠를 허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재킷이나 티셔츠도 올해 같은 폭염 생각하면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반바지까지 입게 동남아처럼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슈퍼 쿨비즈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냥 쿨비즈가 아니라 슈퍼 쿨비즈. 그리고 이제 야외 사업장 같은 경우 냉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법 개정하고 관련 매뉴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나라 전체가 기후에 대응해서 어떤 방향을 재조정하는 리스트럭처링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 기록했던 오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